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오늘도 내륙은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지만 동풍이 부는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며 폭염의 기세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주 중반부터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도 더위가 만만치 않다고요? 네,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는 더위의 기세가 한층 더 강해지겠습니다.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뜨거워지기 때문인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6도로 어제보다는 3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는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는데요. 현재 강원 영동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 많은 곳에는 2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내륙 곳곳에는 5에서 70mm의 소나기가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동풍이 부는 동해안은 폭염이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6도, 광주는 37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강릉은 29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한편 6호 태풍 카누는 목요일 오전쯤에 경남 남해안에 상륙하겠고요. 이후 내륙을 관통해서 북한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 중반부터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고 특히 영동과 영남에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력 수요가 오늘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우리나라 전력 수요가 각각 92.9기가와트로 최고 수준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공급 능력에서 최대 전력을 뺀 예비력은 10기가와트 이상을 유지해 전력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지하철에서는 난동범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알고 보니 오인 신고였는데 최근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건물이 침수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과 소방이 지하철역에 출동했습니다. 승객들은 불안해하며 밖을 내다봅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찰에는 역사 안에 난동범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게 됐습니다. 조사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급히 뛰쳐나가던 승객 7명이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최근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오인 신고까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계단 아래로 빗물이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바닥은 완전히 물바다가 돼 플라스틱 통이 둥둥 떠다닐 정도입니다. 강원 영동 북부 지역에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다며 야영을 자제하고 토사 유출과 교통 안전 등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충남 천안시 신방동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정전이 발생해 7시간 만인 새벽 3시쯤 복구됐습니다. 아파트 600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열대야 속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 측은 아파트 구내 설비 문제로 전력 공급이 끊겼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사상자 14명이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오후 2시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최 모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열어 얼굴과 이름을 공개할지 결정합니다. 이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이름과 나이, 사진이 공개되는데 본인이 거부하면 현재 모습은 드러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앞선 해당 백화점 인근 인도로 차량을 몰고 돌진해 5명을 다치게 했는데 이 가운데 1명이 숨지면서 경찰은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전에 앞서 발생한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을 인터넷으로 찾아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흉기난동 사건 수사 전담팀은 피의자 최모 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최 씨는 신림동 살인 외에도 사시미칼, 가스총, 방검복, 칼을 들고 다니면 불법 등의 키워드를 범행 한 달 전부터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지난달 29일 흉기를 들고 있는 사진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는가 하면 범행 전날에 서현역 지하에 디저트를 먹으러 간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포렌식이 마무리되면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사전 범행을 준비했는지 등을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현장에서 이번에는 성범죄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 성범죄로 의심되는 태국 스카우트 지도자의 이상 행동이 있었는데 제대로 된 조치가 없다며 우리나라 스카우트 전북연맹 소속 80여 명이 퇴영을 결정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오전 정례 브리핑. 세계 스카우트 연맹 관계자의 발언 시간에 갑자기 난데없는 고성이 나옵니다. 같이 영지에 있단 말이야 지금도! 같이 돌아다니고 있어 지금도! 그 성범죄자하고! 결국 소동을 일으킨 남성은 관계자들에 의해 끌려나갑니다. 이 남성은 한국 스카우트 전북연맹 소속 대장인데 영내에서 성범죄 의심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없다며 항의를 한 겁니다. 지난 2일 새벽 잼버리 야영장 내 여자 샤워실에 태국 국적의 남자 지도자가 들어왔다가 발각됐습니다. 태국 남성은 너무 더워 샤워실에서 씻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조직위원회는 조사 결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것으로 성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경고 조치만 했습니다. 전북연맹은 헷갈려 들어오거나 문화적 차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샤워로 온 사람이 타월 한 장, 비누 한 장 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샤워를 합니까? 특히 당시 샤워실에서 해당 남성과 마주친 여성 대원들과의 분리 등 최소한의 기본 조치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저희는 그 사람을 강제 추방시키든지 그 사람을 본 대원들이 많이 있으니 무서워서 대원들이 화장실, 샤워실을 이용하지 못하니 떨어진 데를 이동시켜줘라 했더니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경미한 사안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도 지금 아주 경미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더 파악을 해서 경찰과 함께. 신고를 받고 나중에 수사에 착수한 경찰도 성범죄 목적은 없는 것으로 1차 판단했습니다. 성적 목적의 침입은 어려울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다른 법률 검토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북 스카우트 연맹 소속 대원과 지도자 80여 명은 잼버리 조직위의 대응을 강력 비판하면서 절차를 밟고 조기 퇴영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영국, 미국, 싱가포르 등 3개국 대표단이 퇴영하면서 현장에는 150개국 3만 7천여 명이 남게 됐습니다. 가장 많은 4,400여 명이 참여한 영국 대표단은 야영지를 떠나 서울과 경기도 인근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1,500여 명이 참여한 미국 대표단도 짐을 챙겨 야영지를 떠나서 경기 평택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로 향했습니다. 싱가포르 대표단도 야영장을 떠나 대전에 있는 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에 짐을 풀었습니다. 이들은 수자원 시설 견학과 문화 행사를 체험하면서 필요하면 새만금 야영장에도 들러 스카우트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이러한 가운데 외교부가 이르면 오늘 주한 외교단을 다시 초청해 정부의 대응 조치 등을 설명합니다. 앞서 외교부는 오영주 2차관을 반장으로 TF를 구성하고 24시간 체제로 잼버리 조직위와 협력하며 주한 외교단과의 소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흘째 전북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 다시 조치한 뒤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국무총리는 어제 대회 현장을 찾아 조직위가 안내하는 편의시설만 둘러보지 않고 참가자들이 지적해준 곳을 중심으로 영지 외곽에 있는 시설을 무작위로 불시 점검했습니다. 이어 편의시설 청결 유지를 위해 긴급 추가 투입된 인력 약 700여 명에게도 충분한 물을 공급하고 휴식을 보장하는 등 조직위에 추가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대로 새만금 잼버리에 참가한 스카우트 대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국 곳곳의 관광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7개 시도의 협조를 받아 총 90개 프로그램을 추가로 마련했고 스카우트 연맹 측과 구체적인 일정이 협의되는 대로 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충남 보령의 머드 축제와 충북 청주의 청남대 관광 그리고 전국 4차례 템플스테이 체험 등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어제로 예정됐던 잼버리 K-팝 콘서트는 연기됐고 또 장소도 바뀌었습니다. 퇴영일인 오는 11일 저녁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정부 브리핑을 들어보겠습니다. 대원들은 다세가량 불볕더위에 노출된 몸 상태가 됩니다. 이런 속에서 공연장은 시작과 동시에 4만 대원들의 격렬한 환호와 함성으로 2시간 진동할 것입니다. 이는 온열 질환 발생 등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안전 관리에도 어려움을 배가시킵니다. 콘서트의 장소와 날짜를 변경하고 재구성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판단과 결론을 심사숙고해 내렸습니다. 전북 현대축구단의 홈 경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홈 경기를 다른 구장으로 옮겨서 지금 경기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전북 현대 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빌미로 교사를 압박하는 건 학부모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 교장이 자신을 갑질로 신고한 교사를 아동학대로 맞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는데 학교장은 보복 신고가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서울에 있는 사립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월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고자는 학부모가 아닌 학교장. A씨가 지난해 담임을 맡았던 6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욕하고 목을 조르거나 때렸다는 게 신고 내용인데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화장실을 어지럽히지 말고 좀 잘 사용하자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잘해보자 하고 이제 어깨를 토닥였는데 학생들은 자기들을 막 헤드락을 걸었다라고 이제 막 학교장한테 가서 이제 그대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학교장이 연가 사용을 방해하고 조퇴하려면 임신하라는 식으로 막말했다는 신고서를 지난 1월 서울시 교육청에 냈던 게 화근이 된 것 같다고 의심합니다. 교장이 이른바 보복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교장이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왜곡해 뒤늦게 신고했다며 방학에 몇몇 학생만 불러서 A씨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을 유도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방학 때 캠프 때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했던 행동들을 뭐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뭐 다 적어라 라는 그런 식의 설문조사였다고 해요. 이 가운데 일부는 교사에게 공공연히 거친 말을 하는 등 평소 생활 지도가 어렵던 학생들이라고 A씨는 설명합니다. 또 가만히 있으니까 막 저거 선생님 그 쌤 쳐 읽고 있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6월 경찰은 A씨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 적절한 훈계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학생을 고의로 학대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어 피해자 격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진술을 거부해 교장 주장만으로는 아동학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교장은 입장을 묻는 YTN의 질의에 신고 의무자의 소임을 했을 뿐이라며 보복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학부모 투서를 계기로 A씨에 대한 반 전체 설문조사와 학부모 상담을 했고 여기서 아동학대 정황이 포착돼 신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한 즉시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그때는 신고가 의무인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교장은 또 A씨에게 폭언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이유 없이 조퇴하려 해 반대했고 아이를 낳으면 마음대로 육아 조퇴를 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은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구속된 뒤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윤 의원을 구치소에서 불러 국회의원들에게 언제 어디서 돈봉투를 전달했는지와 송영길 전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돈봉투 수수자 특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앞서 윤 의원 영장심사에서 수수자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여러 명의 이름을 재판부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받은 의원 10명의 실명을 거론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현재까지 실명이 거론된 것은 확인이 안 된 이야기라며 검찰은 증거가 있을 때 거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돌이켜보면 돈봉투 의혹이 당 쇄신의 시작이었다면서 구체적인 대응은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하겠지만 내로남불과 온정주의로 국민과 멀어지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의원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이라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함께 서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은 돈봉투 같은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도 야당 탄압으로 우기며 버틸 작정이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이 백현동 의혹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소환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이른바 8월 영장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접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때 부지 용도가 한 번에 4단계나 상향되는 등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간 과정을 알아보려면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인허가권을 가졌던 이 대표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이미 검찰은 로비스트로 지목된 민간업자와 특혜를 받은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을 기소한 데 이어 지난달엔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실장도 배임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를 마쳤습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소환 시점을 놓고 이 대표 측과 협의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며 적절한 시기에 일정과 방식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이번 주부터 소환 일정 조율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도 이번 달 안에 이 대표를 소환할 가능성이 있어서 검찰 내부에서도 협의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검찰이 대장동 미래신도시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두 사건을 묶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번 달 안에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이른바 8월 영장설도 제기되는데 국회 비회기가 오는 15일까지인 만큼 그 전에 영장이 청구되면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법원에서 바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앞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만큼 영장 청구 시기는 변수가 아니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아직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영장 청구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대단히 섣부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8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새만금 세계 잼버리 관련한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시간과 예산이 충분했는데 왜 준비를 못했냐 이 얘기거든요. 지금 조선일보에 예산 관련 얘기가 나와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잼버리의 총 사업비는 1,171억 그리고 1,5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1년 고성 잼버리 때가 98억 원, 또 2015년 일본에서 개최된 잼버리 예산이 380억 원 규모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란 걸 알 수 있는데요.
새만금 잼버리 유치가 확정될 당시만 하더라도 이 총 사업비는 491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됐었지만 상하수도 시설이나 그늘 같은 기반 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또 잼버리의 예행 연습격인 프레잼버리 사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증액을 해왔습니다. 네, 자 지금 그래픽 확대된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보니까 이 총 사업비가 1,171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조직위 운영비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지금 740억 원인데 여기에 뭐 인건비 같은 게 많이 포함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인건비가 포함된 조직위 운영비가 740억 원이었고요. 이 기반 시설 조성이 235억 원, 또 야영장 조성이 129억 원 등이었습니다. 여가부와 전북도 공무원들이 잼버리 준비를 이유로 외유성 출장을 갔다는 비판도 함께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2018년 일부 관계자들이 잼버리 성공 개최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스위스와 이탈리아로 6박 8일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두 나라는 잼버리 개최 경험이 없는 나라였고요. 또 2019년에도 잼버리 개최 연구를 목적으로 런던과 파리로 출장을 가기도 했는데 런던은 무려 103년 전인 1920년에 잼버리를 열었었고 파리는 역시나 개최를 한 적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9박 11일 일정으로 미국으로 떠난 출장도 있었는데요. 잼버리 개최지였던 찰스턴에는 이틀만 있었고요. 나머지는 뉴욕과 워싱턴 DC 등에서 보낸 점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잼버리가 개최되지 않은 나라로 출장을 갔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정말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대회가 끝난 이후에 이 예산 활용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좀 면밀히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자 요즘 뭐 계속해서 묻지마식 그런 흉기난동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중에서는 정신질환자였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의사가 아닌 법관이 정신질환자 입원을 결정한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사법 입원제인데요. 네. 이 이름 그대로 사법기관이 환자의 상태나 가족, 환경 등을 고려해서 입원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강제 입원이라고 부르죠. 비자의 입원을 위해서는 보호자 2인 이상의 신청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소견이 필요한데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사법기관이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요. 독일이나 프랑스 등도 사법기관이 입원 심사를 맡고 있고 또 영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등은 정신건강 전문가가 포함된 준사법기관을 따로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사법 입원제에 대한 반응은 좀 어떤가요? 네, 역시 찬반 목소리가 모두 다 나오고 있는데요. 네. 찬성하는 측에서는 환자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고 의료진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다면서 도입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환자 단체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정신질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판사가 사건만 보고 판단할 경우에 입원 쪽으로 기울어진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하기 어려운 정신장애인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우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학적 전문성이 좀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사법기관이 판단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국민해열제 대란 그 주범은 세계 약국 인도다. 지금 그 아이들한테 해열제를 줄 때 저도 잠깐 좀 먹어보긴 했지만 단맛을 내는 게 있거든요. 네. 그 단맛에 좀 문제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어린이 해열제의 단맛을 내는 건 인도산 첨가제인데요. 여기서 발견된 철 성분이 갈변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돼서 일부 제품의 제조, 판매가 중단된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어린이 해열제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상황을 보면요. 이 정도는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인도산 약품을 먹은 아이들이 숨지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약을 먹고 오히려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예. 그 이유가 좀 밝혀졌나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조사를 해보니까 인도산 4종류의 감기 시럽에 일부 화학물질 성분이 허용 수치 이상으로 들어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인도산 인공 눈물을 사용했다가 목숨을 잃거나 실명이 되는 사례들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3,000개가 넘는 글로벌 의약품 기업이 들어가 있고 또 만여 개 정도의 공장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약국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약에 대한 안전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또 국제의약품 제조관리 기준 GMP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이제는 죽음의 약을 만든다는 오명을 듣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 정부는 수출 전에 제약업체로부터 샘플을 받아서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큰 신뢰를 얻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의약품 안전에 대한 글로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재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안전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약을 우리가 섭취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제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한겨레 기사인데요. 요즘 이 포렌식 작업을 굉장히 좀 수사 중에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포렌식을 무력화하는 업체가 생겨났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메신저나 전화 기록 또 SNS까지 비용만 내면 기존 기록을 영구 삭제해준다는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업체 측은 자기를 방어할 권리는 법에도 규정돼 있다면서 고객이 오면 그 이유는 묻지 않고 작업을 진행해 준다고 말합니다. 안티 포렌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작업이 다 끝나게 되면 마무리로 포렌식 작업 과정을 진행해 주면서 영구 삭제 여부를 고객에게 확인시켜주고 또 안심시켜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포렌식을 진행하는 대상, 사실 일반인이 아니라 범죄자인데 그렇다면 이 안티 포렌식이라는 거는 사생활 보호 차원이 아니라 증거인멸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는 이런 행위는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없애려고 타인을 이용했다면 증거인멸죄 교사범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포렌식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휴대전화 그리고 컴퓨터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안티 포렌식 업체들은 자동차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기록 등도 모두 다 지워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안티 포렌식 업체의 수와 기술이 더 늘수록 수사기관도 그 대응에 바빠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아까 이 업체에서 자기를 방어할 권리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범죄를 삭제할 권리까지 되진 않잖아요. 분명히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공유 우주복 시대, 공유 우주복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가요? 네. 본격적으로 얘기하기에 앞서서 우리 나앵커는 죽기 전에 우주 여행 한 번쯤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주 여행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대상이 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그만큼 정말 이게 대중화될 것인가 그 부분이 궁금할 텐데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잘 진행된다면 2020년대 말에는 달에 상주 기지가 들어서게 된다고 하니까요. 어쩌면 아주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가 우주 여행 혹은 우주 이민까지 할 기회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주복이 필요하게 될 텐데요. 지금이야 우주로 나가는 사람이 몇 안 되다 보니까 각자 개인 우주복을 갖추고 있다고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추후 공유 우주복 시대가 올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우주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형 우주복에 대한 개발이 시작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유 우주복으로 쓸 수 있는 게 따로 있는 건가요? 그냥 여러 사이즈로 개발하면 되는 거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지금의 우주복을 공유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인간의 땀 등의 이유가 돼서 이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첨단 소재로 만들어진 이 우주복을 일반 의류처럼 세탁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물도 귀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유럽 우주국은 세균을 죽이는 특수 성분을 바른 우주복을 개발해서 늘 안감을 청결하게 유지하겠다는 계획, 프로젝트를 세웠습니다. 현재 특수물질의 향균성까지는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우주의 환경을 모사한 공간에서 추가 실험을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우주복 제가 입어볼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이지만 후대의 우주여행 또 우주 이민에 유용한 그런 우주복이 잘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이 기록적인 폭염과 홍수에 이어 강진까지 발생하면서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폭우가 쏟아진 지역은 현재 복구가 한창인데 남부와 북부 모두에서 다시 폭염이 예보됐습니다. 보도에 김태현 기자입니다. 새벽 2시 30분쯤 산둥성 핑위안현 일대가 흔들립니다. 규모 5.5의 지진은 베이징과 텐진 등 원거리에서도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5분 뒤 다시 규모 3.0의 지진을 비롯해 50여 차례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 10년간 산둥에서 발생한 3.0 이상의 지진 40여 차례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20여 명이 다치고 많은 주택이 파손됐으며 놀란 주민들은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据记者了解，截至今天上午的9点，镇区共有126处房屋倒塌，21人受伤，多为擦伤、扭伤。 지진 비상대응 체제가 발령됐고 구조와 지휘 인력이 현지에 파견됐습니다. 앞서 중국은 태풍의 영향으로 140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린 베이징과 인근 허베이성에서 홍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지난 2일부터는 지린과 해일롱장 등 동북 삼성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모두 27명이 숨지고 58명이 실종됐습니다. 마을과 농경지가 침수돼 흙탕물을 뒤집어 쓴 가운데 지금은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我们现在队伍已经到了嘛，路正在往前铺，后期的车就马上到了。我们把这个道路整好，下步赶紧展开自救。 기상당국은 6일 광둥성 등 남부와 텐진 등 북부의 기온이 모두 35도까지 오르는 등 다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세계 각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피해가 잇따르자 관련 보험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지 이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염 관련 보험 상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파라메트릭 보험입니다. 기온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보상해주는 방식입니다. 인도에서 지난 5월 출시됐는데 폭염이 사흘 이상 이어져 수입이 줄면 일당을 계좌로 입금해줍니다. 영국도 폭염 기준에 도달하면 보상해주는 보험이 있는데 낙농업자가 대상입니다. 일본에서는 보험업계 최초로 열사병 특화 보험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루 단위로 900원에 가입할 수 있는데 열사병으로 입원하면 최대 27만 원이 나옵니다. 무더위가 이어진 지난해 6월, 사흘 만에 6천 건 넘게 계약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폭염이 지속되는 좀 날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관련한 보험들이 등장한 것 같고요. 최근에 온열 질환이 급증하고 있고 다양한 차원으로 좀 보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폭염 피해를 특정해 개인이 들 수 있는 보험이 없습니다. 보장 범위에 온열 질환 진단비가 포함된 미니보험도 최근에야 출시됐습니다. 계절 맞춤 미니보험은 시즌별로 특화 담보를 제공하고 여름 시즌에는 온열질환 진단비, 열사병, 일사병 등을 보장하고 있어서 이 미니보험을 제외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농축수산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만 있습니다. 하지만 불볕더위가 길어져 피해가 확산하면 보험 수요가 늘고 그에 따른 새로운 보험 상품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폭염으로 숨진 사람만 20여 명, 지난해의 3배가 훌쩍 넘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UME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너무 더운 날씨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력 사용량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근데 오늘 저희가 보도로도 전해드렸지만 전력 수요가 최고조에 달할 거다 이렇게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과 내일 우리나라 이제 전력 수요가 올해 들어서 최고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력 수요가 92.9기가와트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큰 것이냐면요. 지난 5년 동안 92기가와트 전력 수요가 넘었던 적이 딱 2번 있었는데 작년 여름에 7월 달에 한 번, 12월 달에 한 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전력 수요가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현재 전력 공급 예상량에 비하면은 그래도 조금 이제 여유가 있는 편이라서 블랙아웃까지 걱정할 단계는 아니긴 하지만 전력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높게 유지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정부가 공급 예비율이 11% 이상이라서 뭐 전력 공급이 안정적일 거다라고 역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예비율이 뭔가요? 예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비 전력이 전력 수요에 비해서 몇 %에 해당하느냐를 의미하는 건데요. 예비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전력 공급량 중에서 수요를 충당하고 이제 남은 예비 전력을 말하는 거죠. 이게 11.5%니까 현재 전력 수요 92.9기가와트 그래도 11.5% 정도는 예비로 이제 우리가 충당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근데 이 예비 전력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그냥 믿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예비 전력
그 전력 수요가 예상보다 더 많다든지 아니면 발전소가 뭐 이제 일부가 고장 난다든지 해서 공급이 충분치 않으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예비 전력이 5.5 기가와트보다 이제 떨어지게 되면 정부에서 전력 수급 경보를 발령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력 수급 경보를 발령하기 전에도 이제 수요가 좀 높아지는 경우라든지 공급이 좀 줄어드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제 미리 협의가 된 기업체들한테 전력 수요를 조금 이제 소비를 절감해달라는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공공기관 위주로 냉방기 가동을 조금 순차적으로 정지한다든지 아니면 석탄 발전소의 출력을 높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조금 이제 미리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지금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 이제 폭염 전에 또 장마철이었습니다. 폭우 뒤에 폭염이 이어지다 보니까 농산물 값이 계속해서 좀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나 배추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이제 작년처럼 김치 품귀 현상이 또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집중호우에 폭염에 거기다 병충해까지 겹쳐서 사실 배추 공급량이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4일 배추 가격을 보면 도매가 기준으로 일주일 전에 비해서 75% 상승을 했고요. 한 달 전과 비교하면 100%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배추뿐만이 아니라 무, 대파, 양파와 같은 김치 재료들이 다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김치 품귀 현상이 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데 사실 작년에 김치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 여러 가지 김치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런 이제 기업 입장에서 김치 재료에 이제 배추를 많이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치 품귀 현상까지 갈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지만 이런 이제 김치 가격이 오르고 또 이것들이 또 외식 가격이 오르는데 반영이 되는 이런 연쇄적인 물가 상승의 경로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근데 이제 농산물뿐 아니라 가격이 오르는 게 또 있더라고요. 좀 진정되는 데 싶었던 그 국제유가가 다시 지금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서부 텍사스 원유라고 하는 WTI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 5월 초만 해도 이제 배럴당 63달러 선에서 이제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80달러 이상으로 이제 배럴당 80달러 이상으로 다시 치솟았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수요가 생각보다 늘었고 두 번째는 이제 공급이 줄었다는 건데요. 수요가 늘어난 데는 아무래도 미국이라든지 주요 선진국들이 이제 긴축이 거의 이제 종료가 다가왔다라는 이제 전망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경제가 지금 아주 좋지는 않지만 원유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서 이 공급은 줄어들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그런 산유국들이 자발적인 감산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거기에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원유 수출항을 공격을 했는데 이 수출항이 사실은 전 세계 원유 공급량 하루 공급량의 2% 정도가 이제 수출이 되는 그런 항구였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공급도 당분간 이제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원유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처럼 뭐 우리나라 국내적으로는 농산물가, 그다음에 국제유가 그리고 그 러시아에서 흑해곡물협정 파기한 뒤로는 주요 곡물 가격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국내외적으로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어느 정도 이제 물가 상승률을 잡았다 싶었는데 다시 또 물가에 좀 자극을 주는 게 아닌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사실 국내 뭐 김치 가격이 오른다든지 뭐 채소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의 가중치를 놓고 봤을 때는 채소류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1.7% 정도거든요. 그거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사실 최근에 물가 상승세가 이제 점점 둔화되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게 사실은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곡물가가 좀 안정된 추세였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이 다시 또 불안한 이제 낌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다시 치솟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점점 이제 둔화를 하면서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도 점점 이제 거의 종료 시점이 다다랐다는 그런 예상이 퍼져 있었는데 앞으로 물가의 향방에 따라서 과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에 따라서 정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소비자들도 상당히 우려가 깊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중국 소식도 보겠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일단 한국은행이 중국 물가 하락 가능성이 작고 뭐 하반기에는 중국 경기가 좀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일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 이후에
급격하게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가 많았었는데 사실은 기대에 못 미치는 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다가 다시 또 경기가 꺾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제 좀 재정 부양 정책을 좀 쓰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화 정책도 그에 맞춰서 완화적인 기조로 가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업률이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실업률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데 청년에 집중된 실업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소비 여력이 이제 회복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 산업까지 전부 다 하면 뭐 거의 40% GDP의 40% 육박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부동산 관련돼서 심리가 좀 저조하고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것이 또 소비를 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출도 좀 둔화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중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세계 정세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중국에 호의적이지가 않은 데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서 최근에 수출처 다변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굉장히 그 집중되어 있었던 그런 다른 나라들도 수출처 다변화라든지 수입처 다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중국 경제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뭐 정부의 완화적인 그 정책들로 인해서 좀 경기 부양을 이제 탄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속도는 굉장히 완만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 경제가 이제 중국 경제에 큰 영향을 좀 받는 그런 관계에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은 것이 우리 경제에는 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수출이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네. 수출이 회복되는 것이 경기가 회복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그동안은 이제 중국으로의 수출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리오프닝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국 경제가 하반기에도 그렇게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중국으로의 수출이 회복되면서 경기를 이끄는 그런 이제 여력은 조금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저 하저의 가능성이 아무래도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저하고의 기대는 지금 클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굿모닝 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혜미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묻지마 흉기 난동 이후 전국 각지에서 흉악한 범죄를 예고한 글이 확산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5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상당수는 중학생을 포함한 10대 청소년인데요. 경찰과 검찰은 심각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적극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우철희 기자입니다. 에버랜드에 가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놀이공원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 글의 작성자는 고등학교 1학년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임에서 알게 된 친구의 욕설에 화가 났다는 게 글을 쓴 이유입니다.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와 중학교에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예고한 중학생들도 있습니다. 덜미가 잡힌 뒤엔 모두 장난으로 벌인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신림동과 경기 성남 분당의 흉기난동 사건 이후 강력 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온라인에서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작성자들이 줄줄이 붙잡히고 있는데 10대 청소년이 절반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위급한 곳에 쓰여야 할 치안력이 엉뚱한 곳에 낭비되고 국민 불안도 키운다는 점에서 철없는 장난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일단은 엄벌주의 기조로 가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그런 기조 자체가 교육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경각심을 갖기 시작하겠죠. 경찰과 검찰도 살인 예고글을 심각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두 기관의 수장이 전화 통화를 가진 데 이어 지휘부가 참석하는 긴급 회의를 각각 열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피의자 검거 후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범죄 실행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적극 진행하겠습니다. 또 단순 협박죄가 아니라 살인 예비나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지도 면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살인 예고글뿐만 아니라 흉기난동 5인 신고도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 의정부에서는 출동한 경찰을 피하는 과정에서 애꿎은 중학생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부모는 경찰의 강압적인 제압에 아들이 수갑을 차고 크게 다쳤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스스로 넘어져 다친 거라면서 강압적인 제압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흉기를 가지고 있다 체포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특수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흉기 2점을 들고 다닌 혐의로 붙잡혔는데 범행 당일 새벽에는 경찰관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용인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지인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살인 예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 4일 밤 경기 용인시 포구부에 있는 교회 건물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평소 알고 지내던 목사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전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초등학생이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세종까지 가서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도시인 대전에서조차 심뇌혈관 전문의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부족해 비슷한 사례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말 대전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뇌출혈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A양. 받아줄 병원을 찾느라 40분 넘게 구급차에서 기다렸고 뒤늦게 세종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2주 만에 숨졌습니다. A양이 이곳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건 119에 신고한 지 1시간 10분이 넘게 지난 뒤였습니다. 뇌출혈은 병원에 빨리 갈수록 생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절박한 시점에 A양은 왜 세종까지 가야 했을까? 병원들의 해명을 종합해보면 대전의 뇌수술 전문의가 넉넉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거론됐습니다. 100회 이상 뇌수술을 집도한 숙련된 개두술 전문의는 전국 수련병원 전체에 133명이 근무 중인데 이 중 3분의 2 가까이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대전 내 대학병원 4곳에 있는 숙련된 개두술 전문의는 모두 합쳐 5명뿐입니다. 다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3분의 2가.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서 트레이닝 받고 하는 분들은 지방으로 잘 안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 지방의 트레이닝 반들 중에 3분의 1은 또 수도권으로 오니까. 고질적인 문제인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도 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실제로 당시 한 대학병원은 뇌출혈 수술이 가능한 전문의가 있었는데도 딱 1명뿐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다른 응급 환자를 진료하느라 A양을 받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마다 인력 충원에 애쓰고 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올해 초에 전공의 모집 공고가 나갔는데 안타깝게도 소아청소년과에는 지원자가 1명도 없었어요. 대전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병원이 1명도 못 뽑은 거는 다 동일한 사실이고요. 이런 현실에 시민들은 내 아이 역시 비슷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타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깝고 깜짝 놀랐고요.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다치게 되면 바로 치료가 어려울까 봐 그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 전문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빠르게 찾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응급실 문턱을 넘지 못한 환자들에게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어린이들을 24시간 치료할 수 있는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도 2016년부터 지정해왔지만 대전을 포함해 전국 10개 시도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선거 사기 재판 담당 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고 재판지 변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는데요. 내년 대선까지 판결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또다시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선거 사기 사건 재판의 담당 판사에게 공평한 재판을 받을 길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판사 기피 신청을 내고 재판지도
워싱턴 DC 이외의 곳으로 요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선거가 사기라는 거짓을 유포하고 대선 결과 뒤집기와 개표 방해 등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담당 판사 타니아 셔트킨 판사는 의회 폭동 가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온 대표적인 트럼프 비판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정치적 마녀 사냥이라며 지연 작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Every single thing that President Trump is being prosecuted for involved aspirational asks, asking state legislatures, asking state governors, asking state electoral officials to do the right thing.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승리하면 현재 기소된 3건의 재판을 최소한 내년 11월 대선 이후로 미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은 내년 1월 아이오와 코커스를 시작으로 3월에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 15개 주가 동시 경선을 치르는 슈퍼 화요일 승부에서 대세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펜스 전 부통령이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주목받고 있고 대선 후보 경쟁자인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전 세계 가톨릭 젊은이들의 신앙 대축제인 세계 청년대회가 2027년 서울에서 열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참석할 예정인데 서울대교구는 전 세계에서 최대 100만 명의 참가자가 모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가톨릭 세계 청년 대회. 프란치스코 교황은 폐막일 미사에서 2027년 차기 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Y la próxima Jornada Mundial de la Juventud tendrá lugar en Asia. Será en Corea del Sur, en Seúl. 세계 청년 대회는 세계 각지에서 수백만 명의 가톨릭 청년이 모이는 국제적인 신앙 축제입니다. 한국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최대 100만 명 참석이 예상된다며 기쁘고 영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교황님의 부르심에 따라 서울과 대한민국에서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계 청년 대회는 요한 바오로 2세 전 교황이 1984년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전 세계 젊은이들을 초대하며 시작됐습니다. 첫 대회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렸고 2, 3년마다 모여 신앙을 다지고 사회 문제를 토론하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역대 교황이 빠짐없이 참석하며 프란치스코 교황도 방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It's unbelievable that I heard the Pope said next WRD is in Korea. It's amazing. 최단 기간 많은 외국인이 방한해 한국 교회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 효과만 약 8천억 원이 예상되고 생산적인 측면에서도 최대 1조 5천억 원의 효과가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국에서 교황이 세계 젊은이들과 함께 평화를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찌는 듯한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대도시와 해안가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한낮에는 서울 36도, 남부지방은 광주가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덥겠고 올여름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외출하실 때는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동풍의 영향을 받는 영동 지방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영동 많은 곳에 2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많게는 70mm로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동해안 지방은 강릉 29도 등으로 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과 대전 36도, 대구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제6호 태풍 카누는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오키나와 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규슈 서쪽 해상을 지나겠고 목요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뒤 내륙을 관통해 북한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주 중반부터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특히 영동과 영남 지방에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이니까요.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피서객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